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네. 요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보면 제가 책에서 보니까 글씨 잘 쓰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읽어보셨군요. 다 읽어봤습니다. 네, 네. 네, 네. 글씨 잘 쓰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글씨 잘 쓰는 아이들이 그냥 뭐 잘하더라 뭐 이렇게 보신 건가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걸 써본 거거든요. 아, 그 이유가 있구나. 예. 네, 우리가 지금은 글씨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타이핑 많이 하니까. 네, 그런데 초등 저학년까지는요, 글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을 봐도 있죠. 글씨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언서판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언서판, 사람의 됨됨이를 가름하는 4가지 기준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서가 있습니다. 글서자예요. 그러면 글씨, 보통 우리 은사님 세대도 그렇고요. 굉장히 글씨가 달필이세요. 좀 우리가 나누기를 좀 한번 하자면은요. 여학생들 글씨는 근데 꽤 이쁘고 잘 쓰거든요. 남학생들 글씨 한번 보셨어요? 제 글씨만 봐도 압니다. 좀 좋게 말하면요. 귀여워요. 대학생들 글씨를 봐도요. 초등학생 글씨 같아요. 진화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핑 세대거든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7살, 8살, 9살 때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제 7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굉장히 정말 현실 집착하시는 게 뭐냐면 한글 떼기예요. 아, 맞아요. 이제 곧 초등학교 갈 텐데 들어가면 받아쓰기 한다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글은 떼고 가야 되나? 아니야. 너무 일찍 되면 또 학교에 가서 집중을 하는데 이런 정보도 많으세요. 그래서 한글 떼기에는 어쨌든 보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때가 애들이 글씨를 굉장히 겸손하고 예쁘게 쓸 때예요. 여러분 글씨 우리 한글에 자음 모음에 획순 있는 거 아시죠? 비읍 한번 써볼게요. 비읍. 하나, 둘, 셋, 넷.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실에 가면 교구라는 게 있어요. 교구 가운데에서 한글 획순대로 써보면서 재미있게 익히기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화살표까지 그려가면서 그렇게 정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쓰게 되면은 경지에 이르러서 비읍자를 2번에 리을자 하나 둘셋 300인데 한 획에 쫙 세월처럼 써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공항 대합실에서 어떤 할머니세요. 네, 손주하고 함께 있는데 좀 비행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글씨를 써가지고 가져오니까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이구 이거 잘 썼네. 어이구 이 글씨도 잘 썼네.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글씨에 좀 관심 있는 엄마들은 이게 무슨 글자야? 너 읽을 수 있어 없어? 너도 못 읽겠지? 이렇게 됩니다. 혼내기만 하고요. 한글 떼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글씨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아이가 수학 시험에서 억울하다고 선생님한테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7자가 9자 같고 8자가 6자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이때부터 글씨에 관심을 가졌더니 정말 못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글씨 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메모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강연장 가도 엄마들이 막 쓰십니다. 그럼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진짜예요. 어머님들 이거 메모하신 거 집에 가서 보실 거예요. 그러거든요. 다 보려고 목적하에 쓰는 건데 우리 아이가 이거를 쓰고 복습을 해야 한다는 전제지 그냥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글씨 보면서 못 알아본다면 과연 복습할 의욕이 맛이 날까요? 안 나죠. 그렇죠. 그런데 잘 정돈이 되고 잘 정리된 글씨를 본다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 가운데 하나가 그 친구는 굉장히 정리를 잘해요. 필기 잘하는 친구. 그렇죠. 필기,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내가 봐도 참 예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가 유능감이 생겨요. 내가 굉장히 이걸 잘하는구나. 결국은 그게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라는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기가 메모 굉장히 음. 중요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리력이라고 말해요. 우리 뭐 방정리, 마음 정리, 정리력이거든요. 쓰기력이 정리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글씨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면서 또박또박 쓸 때부터 글씨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쓰는 거에 대해서 참 예쁘게 썼다. 글씨도 예쁜 글씨가 있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달필도 이야 굉장히 글씨가 멋지다 이런 느낌. 그다음에 글씨에 힘이 있어. 이 붓글씨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글씨에 네 마음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 글씨 쓰는 것이 더 이상 예전 세대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 우리 아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글씨 쓰기가 들어가 있구나. 이것이 곧 정리력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복습으로 연결이 되고 또다시 보고 싶은 내 글씨, 공부 자존감 이쪽으로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꼭 짚고 가줘야 될. 근데 아이들은 그 중요성을 모를 수도 모르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모를 때 부모님의 언어로 알려주는 것. 이게 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럴 때 이야 습자 이거 쓰기 쉽지 않은 어려운데 글자인데 참 잘 예쁘게 썼다. 썼다. 엄마도 한번 네 글씨 보고 같이 써보고 아, 싶네. 괜찮네. 옆에 한번 네. 써보고. 그렇게 우리 아이로 하여금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요 잘하고 있다 아닌가요? 맞아. 내가 참 잘하는 아이야. 무엇을 그 안에 글씨 쓰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공부 마음으로 연결해주는 또 인정 칭찬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글씨 쓰기 그냥 단순히 왜 이렇게 못 써 이게 아니라 네. 더 멀리까지 아이의 공부 습관을 연결시킬 수 있는 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습관 중에 하나다. 아이가 이제 조금 어릴 때 배울 때부터 제대로 이제 배우고 습관 들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연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글씨 쓰기처럼 또 잘 듣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잘 들으니까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공부를 잘 하겠지. 이상의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책에서요. 네. 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네네. 엉덩력, 또 좀 전에 정리력, 뭐 쓰기력 이런 얘기들 썼는데 듣기는 힘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도 많이 달라졌다고 뭐 수업 형태도 달라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요 이렇게 앉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 학교 갈 때 예전 부모님이나 지금 부모님이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또는 바램 잘 집중해라. 집중해서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고 하거든요. 듣기에는요 우리가 뭐 히어링, 리스닝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노력입니다. 이게 바로 듣기력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집중해서 듣지 않고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 있지요.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다는 건 뭐냐면 뭐 한자어로는 경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주의해서 내가 들어야 할 것을 잘 듣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듣기력이 공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요. 또 있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 정서가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이 이뻐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일 것 같으세요? 내가 말하는 거 집중해서 듣는 어린이? 네. 학생? 선생님이 말할 때 집중해서 듣는 아이.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와볼게요. 인간관계에서 나 또 다른 사람이랑 둘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가요? 내가 말할 때 시계 보고 내가 말할 때 휴대폰 보고 내가 말할 때 저기 보고 네. 이래서 나를 안 보고 내 말을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말할 기분이 없죠. 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예. 결국은요. 잘 듣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하고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요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실에서 듣기를 잘하는 아이는요. 당연히 수업 내용도 네,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뻐할 수밖에 없고요. 선생님의 눈빛이,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좋으시니 내가 그 선생님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그 시간이 좋습니다. 재밌어지고. 예전에 수학을 싫어하는 어떤 친구가요, 수학 시간을 막 기다려요.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친구가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듣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공부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부모님이나 아이가 선생님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간절히 꿈꾸는 것, 우리 아이에게 담임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듣기를 잘해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와 연결이 되고요. 성적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베스트를 뽑아낼 거니까요. 그 생각은 못했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좋아하게 만들면 된다. 우리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집에서 뭐 듣기력을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인 철학으로 좀 접근할게요. 애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부터 먼저. 아니 우리는요, 왜 애가 말만 걸면 바빠요? 엄마한테 오라고 했잖아. 엄마 이리지 마.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라고 했잖아. 아 엄마 이리 와보라고. 너 엄마가 뭐라고 가르쳤어? 이제 엄마가 오면서. 할 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말하는 게 매너라고 했잖아. 이러면 애 입 닫아요. 네, 우리는 먼저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근데 바꾸면 돼요, 순서를요. 가서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 잘 들었어 한 다음엔 엄마한테 할 말 있을 때 알지? 맞아. 가까이 와서 얘기해줘. 어쨌든 네 말 잘 들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말하라고 하면 애가 입을 다물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가르쳐주면 아이는 어때요?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아까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가까이 와서 다 듣고 난 다음에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무조건 공감하고 무조건 아이 인정해줘야 공부를 할 마음이 생기고 아이 잘 키운다고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순서 바꾸자는 얘기예요. 선공감 후 교육이란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뭔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엄마, 그 다음에 잘 듣는 것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말할 때 절대로 뒤로 안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하죠. 네, 팔짱 안 낍니다. 이건 뭐예요? 할 말 있으면 하고 빨리 끝내 이렇게 되는 한번 거죠. 해봐.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입 열게 하는 우리 아이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살짝 아이 앞으로 몸을 가는 겁니다. 실제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작은 말에도 깔깔거려요. 그 다음에 몸이 거의 앞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기울일 경자, 경청의 경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살짝 몸을 기울여주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가끔 끄덕여줍니다. 입으로는 아이고 이거를 좀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듣기 롤모델 좀 돼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응을 제가 히읗으로 바꾸자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는 걸 좀 해보자고요. 몇 가지만. 이게 결국은 공부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막 듣기력 향상시키려고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경청이란 말 알지? 이거 가르쳐 주기 전에 엄마가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재미있게 게임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뭐 끝말잇기 게임도 좋고요. 왜냐하면 들어야 다음 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 이어서 해보기라는 것도 좋고요.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괜찮은 것인가.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이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잘 들었다는 표현을 한번 해주는 게 참 좋아요. 잘 들었어. 무슨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좋은 효과가 있죠. 서로 오해하는 일도 없고 그렇지. 확인하게 되고 내가 말한 것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잘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듣기 연습한다고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해봐봐.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테스트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듣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듣기력에 대해서는요 아이하고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잘 듣고 수업 내용도 이해 잘하고 너 듣는 사람이 이뻐 안 듣는 사람이 이뻐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요. 좀 객관화시키는 질문 좋아요. 누구야? 선생님은 어떤 아이를 이뻐하실 것 같아? 그 다음에 잘 듣는 친구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듣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가 잘 듣는 친구? 나 수업 집중하느라고 다른 애 듣는 거 못 봤는데? 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런 질문이 잘 듣는 것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가 듣기가 참 중요한 거구나 를 느끼면 듣기력이 향상이 되고요. 한 가지 하지 않으실 말씀, 네, 이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듣기력을 떨어뜨리는 말이거든요.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듣기에 아주 무능력화거든요.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가 말할 때는 어떻게 들으라 그랬지? 하고 막 혼내면서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요. 엄마 했어 안 했어? 맞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왜 못 알아들어? 뭐 맞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안 들었지? 딴 생각했지? 이러면서 막 확실하게 아이를 짚고 가는 그런 것들이요. 아이의 듣기 무능력뿐만 아니라 나 그런 애야. 나 굉장히 말귀 못 알아듣는 애구나. 근데 어쩌다 하는 말 같으면 사과로 끝내는데 사과할 필요도 없는 너무도 당연한 아이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짚어준다고 생각하시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실 거예요. 반복된 그런 말을 듣는 아이가 엄마 말에 과연 귀를 기울일까요? 그게 바로 듣기 능력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몇 마디 말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도대체 너는 이러면서 아이의 듣기력을 정화시키는 폄하시키는 그런 말씀 아닌가 네 생각했어요. 그 우리 엄마 아빠들 참 네.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하는 말씀이실 텐데 그 이제 또 책에 보니까 네.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네. 그래서 사실 메타인지라는 게 제가 책을 봤음에도 네. 잘 이해가 조금 애매한데 우리 작가님께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 이런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해주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는데 네. 네 우리 진행자분처럼 알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네. 메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초월하다, 초 이런 거거든요. 인지, 이제 우리 인지죠. 네, 그러니까 인지를 초월한 어떤 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메타 인지라는 것이요. 1970년대에 존 플라벨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기원 전부터 이미 성현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냥 가까이 우리 늘 뭐 공자왈 하는데 그분들 한번 예를 들자면은요. 지지의 지지, 부지의 부지, 시지야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 그걸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이걸 아나? 이걸 모르나? 어떤 걸 모르는 거지? 이거 아는 게 확실히 아는 거 맞아?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어떻게 모르는 거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믿을 만한 근거입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선행학습 많이 한 아이들이 수업 집중 안 하고 뭐 그런다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요. 선행학습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가 그걸 안다고 착각했을 때 잘 안 듣고 집중을 안 하는 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먼저 안 친구들은요. 오히려 아는 만큼 잘 들리고 아는 만큼 잘 배워요. 그래서 섣부르게 아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저걸 확실히 모르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능력이 높은 친구들을 우리가 좀 그렇게 되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 공부 능력이 그만큼 향상이 되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게 아닌가 이게 연습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메타인지를 IQ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훈련과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좋아요. 너 메타인지 높아야 공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성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중해. 그리고 복습을 해야지 공부 잘하는 거니까. 알았지? 조금 안다고 그렇게 섣부르게 귀로 그냥 흘러듣지 말고, 이런 얘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좀 한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기다렸습니다. 네, 이런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초등 저학년, 유치원생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초등으로 한번 가볼게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배운 거 엄마한테 얘기해. 이렇게 폭넓게 말고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딱 짚어서 1교시 무슨 과목 거기까지 엄마 아빠가 아시면 좋지요.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내 수업 시간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도 보여주는 게 좋아. 이건 압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이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한 얘기를 실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에 국어가 있던데 1교시 배운 거 다녀와서 엄마하고 간식 먹으면서 네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 이런 거. 근데요, 들을 땐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누군가한테 설명하려면 막히는 부분 또 있어요. 가르쳐 주려면 더 막혀요. 설명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 배운 과목 아빠한테 와서 좀 가르쳐 줄래 해도 좋아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때는 아이의 책 있잖아요. 두 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집에서 좀 보관하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용으로 하시고 이래서 이걸 가지고 막 어떻게 네가 잘 배웠나 못 배웠나 굉장히 제가 미묘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그런 눈빛과 태도의 그런 모습은요, 아이를 딱딱 기질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당연하고요. 그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너무 똑똑한 부모가 아이 힘들어요, 키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똑똑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휘어잡자는 게 아니에요. 입장이 돼준다는 얘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너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잘 몰라. 하지만 알고 싶어.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아빠는 뭔가 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수업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어디 보자 이거하고 여러분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실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 다둥이나 또 형제자매 있는 가정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메타인지 능력 올리는 방법인데 쉽고 재밌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동생한테, 물론 이제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생한테 한글 가르치기를 해보게 한다든가 수학 덧셈, 한 자릿수 덧셈 같은 거 공부 가르치게 하는 과외 선생님 한번 해보게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는요, 사람이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들도 알아요. 한 자리, 두 자리지만 내가 이런 것들이 설명할 때 딱딱 막히네. 원리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깨달음 자체가 아이가 더 알고 싶다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이를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이라면 뭐예요?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역할을 해본다는 자체도 존중하는 거고 너를 믿는다는 또 다른 장치기도 하거든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메타인지라는 게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뉴스나 어떤 책에서 본 거를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옆에 친구나 동료한테 야 오늘 뉴스 봤어? 이러한 거 하는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메타인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게 좀 생성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네. 좋겠다. 일상에서도 많이 응용이 될 거고요. 네, 맞아요. 특히나 공부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1시간 동안에 그림책을 읽고 주인공의 마음이 되어서 편지 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능력의 아이들인데도 메타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벌써 대하는 게 달라요. 지금 60분이 주어졌어. 그림책 분량 보니까 몇 페이지야? 글밥이 얼만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읽을 때 나는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야? 아니면 내가 쓰기 할 때 시간이 걸리는 아이야? 이렇게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글밥이 이 정도 되니까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줄거리 내용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쓰기는 30분이면 되겠다 하고 쓰고 그러면은 수행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되지요. 그렇게 잘한 친구들이 성취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또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메타인지는 공부뿐만 아니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인생에. 네, 맞아요. 인생에. 우리 아이들 인생 좋으라고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네.